나는 며느리를 용서하지 않았다. 아들 장례식 날, 그녀는 검은 봉투를 가방에 넣고 사라졌다. 조문객들이 돌아가고 상여가 떠나고 빈소에 국화꽃이 시들어갈 때까지 나는 그 뒷모습을 잊지 못했다. 얇은 어깨, 고개를 숙인 채 빠른 걸음으로 사라지던 검은 옷의 여자. 그 후 10년 단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전화도 없었고 편지도 없었다. 명절도 제삿날도 아들의 생일에도 그저 바람처럼 사라졌다. 아니, 바람은 때때로 돌아오지 않던가. 그녀는 연기였다. 한번 흩어지면 다시는 모이지 않는. 사람들은 말했다. 며느리가 그렇게 냉정할 줄 몰랐네. 젊은 것이 재산이라도 챙겨갔나 보지. 요새 세상이 그렇잖아. 정 없어.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입을 다물고 있으면 사람들은 침묵을 동의로 받아들였다. 그게 더 편했다. 누군가를 미워하면 슬픔이 조금 덜했다. 아들의 이름은 준호였다. 29에 결혼해서 32에 죽었다. 병원에서 준 진단서에는 간경화 말기라고 적혀 있었다. 젊은 나이에 무슨 간경화냐고 물었지만 의사는 그저 고개를 저었다. 술을 많이 드셨나 봅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준호는 대학을 나왔다. 지방 국립대였지만 그래도 대학은 대학이었다. 내가 평생 재래시장에서 채소 장사를 하며 모은 돈으로 보낸 학교였다. 졸업 후 준호는 서울로 올라갔다. 취직을 한다고 했다. 나는 뭐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저 통장 하나를 쥐어줬다. 어머니 병원비 빼고 남은 거다. 쓰거라. 준호는 받지 않았다. 아버지가 쓰세요. 내가 뭐에 쓰겠냐. 그럼 저한테도 필요 없어요. 둘은 마주 보고 섰다. 겨울 현관이었다. 문풍지가 바람에 떨었다. 결국 통장을 들고 간 사람은 준호였다. 하지만 그 눈빛은 내가 기억하는 것과 달랐다. 뭐랄까, 받아가면서도 받지 않은 것 같은 눈이었다. 그게 마지막 대화였다. 준호는 서울에서 결혼했다. 결혼한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 나는 시장에 있었다. 상추 한 단에 1,000원을 깎아달라는 할머니와 신랑이를 버리고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나는 앞치마에 묻은 흙을 털고 전화를 받았다. 아버지. 응, 결혼하기로 했어요. 그래, 여자분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래, 사진 카톡으로 보낼게요. 그래,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상추 2단을 할머니에게 주었다. 할머니는 기뻐하며 돌아갔다. 나는 그날 장사를 일찍 접었다.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켰다. 카톡에 사진이 와 있었다. 젊은 여자였다. 웃고 있었다. 준호도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다. 여자의 얼굴은 작고 둥글었다. 눈이 커 보였다. 순해 보였다. 준호의 어깨에 손을 올린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날 답장을 하지 않았다. 결혼식에도 가지 않았다. 준호는 초대장을 보냈다. 택배로 왔다. 흰색 봉투에 금박이 박힌 카드였다. 나는 카드를 꺼내 읽었다. 신랑 아버지 이름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하객 없이 작은 예식장에서 한다고 했다. 주소도 적혀 있었다. 나는 가지 않았다. 핑계는 많았다. 장사를 쉴 수 없다는 핑계, 서울이 멀다는 핑계, 몸이 안 좋다는 핑계. 하지만 진짜 이유는 하나였다. 가기 싫었다. 그게 다였다. 나는 아들의 새 인생에 껴들고 싶지 않았다. 아니, 그보다는 껴들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평생 무뚝뚝하게만 살았고, 아내가 죽은 뒤로는 더 말이 없어졌고, 준호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제대로 해준 적 없는 사람이
무슨 낯짝으로 결혼식장에 앉아 있겠는가. 준호는 전화하지 않았다. 나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며느리를 처음 본 것은 아들이 죽기 석 달 전이었다. 그날 준호가 전화를 했다. 아버지, 잠깐 내려가도 될까요? 그래. 아내도 데려가도 돼요? 그래. 목소리가 이상했다. 평소보다 낮고 느렸다. 감기라도 걸렸나 싶었다. 나는 묻지 않았다. 묻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다. 그들은 토요일 오후에 도착했다. 낡은 경차였다. 준호가 운전석에서 내렸다. 여자가 조수석에서 내렸다. 사진에서 본 얼굴이었다. 하지만 훨씬 여위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졌다.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다. 아버님. 여자가 먼저 인사했다. 목소리는 작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들어오너라. 준호는 말이 없었다. 현관에 신발을 벗으며 한번 기침을 했다. 여자가 그의 등을 두드렸다. 나는 그 손길을 봤다. 조심스럽고 익숙한 손길이었다. 오래 아픈 사람을 돌보는 손이었다. 거실에 앉았다. 나는 보리차를 내왔다. 준호는 잔을 들지 않았다. 여자가 먼저 마셨다. 감사합니다. 괜찮다. 침묵이 흘렀다. 시계 소리가 컸다. 준호는 창밖을 보고 있었다. 여자는 무릎 위에 손을 포겠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뒤 준호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 저 몸이 좀 안 좋아요. 그래, 병원 다니고 있어요. 그래, 많이 안 좋아요. 나는 준호를 봤다. 그가 나를 보고 있었다. 눈이 노랬다. 흰 자위가 누렇게 변해 있었다. 뺨도 노랬다. 손등도. 나는 알았다. 간이 나쁜 사람의 얼굴이었다. 치료는 하고 있어요. 돈은 괜찮아요. 준호가 손을 저었다. 여자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그 손들을 봤다. 젊은 손들이었다. 하지만 뭔가 이미 늙어버린 것 같은 손들이었다. 내가 뭐 해줄 거라도. 아니에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한번 보고 싶어서요. 나는 입을 다물었다. 가슴이 먹먹했다. 뭔가 말을 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몰랐다. 평생 그런 말을 배우지 못했다. 밥 먹고 가거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저녁을 차렸다. 냉장고에 있는 것을 꺼냈다. 김치, 된장, 계란. 그게 다였다. 나는 계란을 풀어 지짐을 붙였다. 된장찌개를 끓였다. 밥을 퍼왔다. 준호는 거의 먹지 못했다. 밥 몇 숟가락 뜨다가 그쳤다. 여자가 물을 따라줬다. 준호는 물만 마셨다. 입맛이 없어요. 그래, 여자는 잘 먹었다. 반찬을 골고루 먹었다. 김치도 먹고 계란도 먹었다. 나는 그걸 보며 생각했다. 저 여자는 지금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의무적으로 먹고 있구나. 남편이 못 먹으니까 자기라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구나. 맛있어요. 여자가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밥을 먹고 나서 여자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했다. 나는 내버려뒀다. 준호는 거실 소파에 누웠다. 나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하늘이 어두워졌다. 골목에 가로등이 켜졌다.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담배 연기를 내뱉으며 생각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지만 실감이 나지 않았다. 준호는 32이었다. 젊었다. 아직 젊었다. 죽기에는. 여자가 마당으로 나왔다. 아버님. 설거지 다 했어요.
그래. 여자는 내 옆에 섰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보였다. 시골이라 별이 많았다. 준호 아버지 고향이 여기시죠? 그렇다. 좋은 동네네요. 그저 그렇다. 여자는 웃었다. 작은 웃음이었다. 준호가 어렸을 때 이야기 가끔 해줘요. 그래. 여기 뒷산에서 놀았다고. 친구들이랑 개울에서 물고기도 잡고. 나는 기억했다. 준호는 어렸을 때 개구쟁이였다.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놀았다. 여름이면 개울에서 종일 놀다가 해가 지고서야 돌아왔다. 아내가 걱정했지만 나는 내버려뒀다. 아이는 놀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아버님은 어렸을 때 어떠셨어요? 비슷했다. 준호 닮았네요. 여자가 웃었다. 나는 웃지 않았다. 담배를 비볐다. 들어가거라. 춥다. 네. 여자는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마당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나는 준호 어머니를 떠올렸다. 암으로 죽었다. 준호가 고등학생 때였다. 그때도 나는 이렇게 마당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혼자였다. 늘 혼자였다. 그들은 그날 묻고 갔다. 준호의 방은 그대로였다. 오래된 책상과 침대. 나는 이불을 꺼내 펴줬다. 먼지 냄새가 났다. 여기서 자거라. 네, 감사합니다. 여자가 말했다. 준호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어렸을 때 붙였던 스티커가 벽에 남아 있었다. 농구 선수 사진. 색이 바랬다. 준호는 그걸 보고 있었다. 옛날 생각나네. 그래, 아버지는 기억하세요? 제가 농구하고 싶다고 했던 거 기억한다.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랬지. 왜 안 된다고 하셨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사실 이유는 간단했다. 돈이 없었다. 농구를 하려면 학원도 다녀야 하고, 신발도 사야 하고, 이것저것 돈이 들었다. 나는 그걸 감당할 수 없었다. 그냥 공부나 해라. 그게 내가 한 말이었다. 준호는 더 이상 농구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방에서 농구공이 사라졌다. 스티커만 남았다. 지금 생각하면 그냥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준호가 말했다. 이기고 지는 것도 중요하지 않았고, 그냥 친구들이랑 뛰어다니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랬구나. 아버지는 젊었을 때 뭐 하고 싶으셨어요? 나는 생각했다. 뭘 하고 싶었나? 기억이 나지 않았다. 20살 때부터 시장에 나갔다. 할아버지를 도왔다. 그러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내가 그 자리를 이어받았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아내를 간호하고 그러다 보니 지금이 되었다. 모르겠다. 그냥 궁금해서요. 준호가 웃었다. 힘없는 웃음이었다. 여자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자요. 피곤하잖아. 응. 나는 방을 나왔다. 불을 끄고 문을 닫았다. 복도에 서서 한참을 있었다. 문 너머로 작은 목소리들이 들렸다. 속삭이는 소리. 준호와 여자가 나누는 말.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다. 그저 소리만 들렸다. 나는 내 방으로 돌아갔다. 다음 날 아침 그들은 떠났다. 여자가 인사를 했다. 다음에 또 올게요. 그래, 건강하세요. 너희도. 준호는 차에 올랐다. 창문을 내리고 손을 흔들었다. 나는 손을 들어 흔들었다. 차가 출발했다. 골목 끝에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준호는 석 달 뒤 죽었다. 전화를 받은 건 새벽이었다. 낯선 번호였다. 나는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였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어젯밤에 뒤는 들리지 않았다. 울음소리만 들렸다. 나는 전화를 끊었다. 옷을 입었다. 지갑을 챙겼다. 버스 터미널로 갔다. 서울행 첫 차를 탔다. 병원에 도착한 건 아침 8시였다. 장례식장은 지하에 있었다. 빈소 번호를 물어 찾아갔다. 영정 사진이 걸려 있었다. 준호였다. 웃고 있었다. 군복을 입은 사진이었다. 여자가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옷을 입었다. 머리를 풀었다. 얼굴이 퉁퉁 부었다. 나를 보자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그래, 나는 준호 앞에 섰다. 절을 했다. 2번. 세상에서 가장 깊은 절이었다.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았다. 무릎이 떨렸다. 조문객은 많지 않았다. 몇몇 젊은이들이 왔다. 회사 동료들인 것 같았다. 고개 숙여 인사하고 갔다. 나는 상주석에 앉았다. 여자는 옆에 앉았다. 울지 않았다. 눈물이 말라버린 것 같았다. 준호가 아버님 보고 싶어 했어요. 여자가 말했다. 끝까지 아버님 걱정했어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아버님한테 패 끼치고 싶지 않다고. 돈 빌리러 가고 싶지 않다고. 저도 말렸어요. 아버님한테 말씀드리자고. 근데 안 된대요. 아버님 힘들게 하고 싶지 않대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는 준호가 원하는 대로 했어요. 그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준호가 그걸 원했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장례는 3일장이었다. 조문객은 계속 적었다. 밤이 되면 빈소는 텅 비었다. 여자와 나만 남았다. 여자는 준호 사진을 닦았다. 나는 그걸 봤다. 마지막 날 밤, 여자가 물었다. 아버님, 장지는 어디로 하실래요? 고향에 묻자. 네, 내 어머니 옆에.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장례식 다음 날 아침이었다. 나는 일찍 일어났다. 빈소는 정리되어 있었다. 꽃들이 치워졌다. 영정 사진만 남았다. 여자는 보이지 않았다. 나는 화장실에 다녀왔다. 돌아오는 길에 여자를 봤다. 복도 끝 자판기 앞에 서 있었다. 가방을 들고 있었다. 검은 가방이었다. 무언가를 가방에 넣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여자는 주위를 둘러봤다. 나를 보지 못했다. 가방 지퍼를 닫았다. 빠르게 걸어갔다. 장례식장 출구 쪽으로. 나는 그 뒷모습을 봤다. 검은 목, 검은 가방, 빠른 걸음, 사라졌다. 나는 빈소로 돌아왔다. 탁자 위에 부익은 봉투가 있었다. 얼마 되지 않았다. 몇십만 원. 나는 봉투를 세어봤다. 다 있었다. 하지만 통장이 없었다. 준호명의 통장. 내가 쥐어준 그 통장. 빈소에 더 놨던 통장이 사라졌다. 나는 그제야 이해했다. 여자가 가져갔구나. 돈을. 나는 돌아왔다. 장지에 준호를 묻고 간단한 비석을 세우고 아내 옆에 그리고 혼자 집으로 돌아왔다. 빈집이었다.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다. 받지 않았다. 몇 번을 더 걸었다. 꺼져 있었다. 문자를 보냈다. 답이 없었다. 나는 기다렸다. 1달, 2달, 석 달. 아무 연락도 없었다. 사람들이 물었다. 며느리는 어디 갔어? 모르겠다. 연락은 돼? 안 된다. 참나, 요새 젊은 것들은. 나는 부인하지 않았다. 그냥 그렇게 살았다. 다시 시장에 나갔다. 채소를 팔았다.
상추, 깨십, 고추. 날마다 똑같았다. 통장을 확인했다. 비어 있었다. 내가 준 돈, 몇백만 원. 다 없어졌다. 병원비로 다 쓰고도 모자랐나 보다.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래도 한마디는 하고 가지.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다. 뭐 할 말이 있었겠어. 나도 그렇게 잘해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정리했다. 며느리는 나쁜 사람이다. 돈을 챙겨 달아났다. 그래도 뭐 어쩌겠어. 이미 끝난 일이다. 10년이 흘렀다. 세월은 빨랐다. 나는 늙었다. 허리가 굽었다. 무릎이 아팠다. 손가락이 굳었다. 그래도 시장에는 나갔다. 나가지 않으면 할 일이 없었다. 단골들이 줄었다. 젊은 사람들은 마트에 갔다. 재래시장은 점점 비었다. 가게들이 하나둘 문을 닫았다. 나도 규모를 줄였다. 채소 종류를 줄였다. 상추와 깨심만 팔았다. 준호 생각은 가끔 했다. 주로 밤에 잠이 안 올 때 천장을 보며 생각했다. 준호의 얼굴, 어렸을 때 얼굴, 농구공을 들고 웃던 얼굴, 군복 입은 얼굴, 마지막 병실의 노란 얼굴. 며느리는 생각하지 않았다. 아니, 생각하지 않으려고 했다. 그 여자는 이미 없는 사람이었다. 잊어버리고 싶었다.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다. 12월 초부터 눈이 내렸다. 시장 바닥이 얼었다. 손님이 더 줄었다. 나는 두꺼운 점퍼를 입고 나갔다. 손에 핫팩을 쥐었다. 그래도 추웠다. 오늘은 준호 기일이었다. 10년째 기일이었다. 아침 일찍 산소에 다녀왔다. 술 한 잔 올리고 절하고 불을 뽑고 눈을 쓸고 그리고 내려왔다. 시장에 나갔다. 장사는 안 되었다. 오전 내내 상추 한 단 팔았다. 점심때가 되었다. 배가 고팠다. 나는 가게를 정리하고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다. 붕어빵 냄새가 났다. 시장 어귀에 붕어빵 모점이 있었다. 예전부터 있던 곳은 아니었다. 언제 생긴 건지 모르겠다. 작은 수레, 낡은 기계, 김이 모락모락 났다. 나는 그쪽으로 걸어갔다. 가까워지자 사람이 보였다. 여자였다. 모자를 눌렀었다. 목도리를 감았다. 손에 장갑을 끼지 않았다. 빨간 손으로 붕어빵을 뒤집고 있었다. 나는 멈췄다. 뭔가 낯이 익었다. 여자의 옆모습, 고개를 숙인 각도, 어깨, 선, 뭔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다. 나는 천천히 다가갔다. 붕어빵 주세요.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순간 시간이 멈췄다. 여자는 나를 봤다. 나는 여자를 봤다. 며느리였다. 10년 만이었다. 여자의 얼굴은 변해 있었다. 주름이 생겼다. 머리에 흰머리가 섞였다. 뺨이 꺼졌다. 하지만 눈은 그대로였다. 크고 조용한 눈. 여자는 굳었다. 입술이 떨렸다. 아버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손이 떨렸다. 10년간 쌓아둔 것들이 무너졌다. 분노, 서운함, 섭섭함, 그리고 그리움. 붕어빵. 내가 겨우 말했다. 주세요. 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나를 봤다.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내가 할게. 수레 뒤에서 아이가 나왔다. 남자아이였다. 10살쯤 됐다. 키가 컸다. 여자의 허리춤까지 왔다. 아이는 집게를 들었다. 붕어빵을 꺼냈다. 봉투에 담았다. 나에게 내밀었다. 1,000원이에요.
나는 아이를 봤다. 준호를 봤다. 똑같았다. 눈, 코, 입 모양, 귀, 심지어 서 있는 자세까지. 준호가 어렸을 때 그대로였다. 할아버지, 아이가 말했다. 붕어빵 드릴게요. 나는 1,000원을 꺼냈다. 손이 떨렸다. 지폐를 떨어뜨렸다. 아이가 주워서 받았다. 감사합니다. 아이가 웃었다. 나는 붕어빵을 받았다. 뜨거웠다. 손의 열기가 전해졌다. 여자가 말했다. 우리 아들이에요. 목소리가 작았다. 이름은 준혁이에요. 준혁, 준호의 준. 나는 아이를 봤다. 아이도 나를 봤다. 할아버지, 오늘 우리 아빠 기일이에요. 아이가 말했다. 엄마가 매년 이맘때 장사해요. 아빠가 붕어빵 좋아했대요. 세상이 흔들렸다. 엄마가 그랬어요. 아빠가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었대요. 아이는 웃고 있었다. 할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여자가 아이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준혁아, 안으로 들어가 있어. 왜? 추워. 엄마도 추운데. 엄마는 괜찮아. 아이는 술에 뒤로 갔다. 작은 의자에 앉았다. 손에 붕어빵을 들고 있었다. 여자가 나를 봤다. 아버님. 응, 죄송해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었다. 죄송할 건 없었다. 아니, 죄송해야 할 사람은 따로 있었다. 어떻게 여기에 이사 왔어요. 3년 전에 준호 곁에 있고 싶었어요. 여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장례식 날 제가 통장 가져간 거 아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님이 주신 돈이었는데 저희가 다 썼어요. 병원비로, 약값으로. 근데 그것도 모자랐어.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가 돌아가고 나서 빚이 남았어요. 준혁이 키우면서 갚았어요. 10년 걸렸어요. 그때 아버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준호가 그러지 말래요. 아버님 힘들게 하지 말래요. 여자는 울고 있었다. 저도 아버님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준혁이 데리고 열심히 살면 언젠가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떳떳하게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해요. 아니다. 준호 보고 싶을 텐데 그만해라. 나는 말을 끊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다. 여자는 울음을 참았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어깨가 떨렸다. 아이가 다가왔다. 엄마, 왜 울어? 아니야, 안 울어. 우는데 아이가 여자를 안았다. 여자는 아이를 꼭 껴안았다. 나는 그 모습을 봤다. 준호가 보였다. 아내가 보였다. 내가 보였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왔구나. 조용히, 말없이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고. 괜찮다고 말하면서, 혼자 감당하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무릎에 힘이 풀렸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시장 바닥이었다. 사람들이 봤다. 상관없었다. 아버님, 여자가 달려왔다. 나를 부축하려 했다. 나는 손을 저었다. 괜찮다. 일어나세요. 괜찮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났다. 참을 수 없었다. 10년간 참았던 것들이 쏟아졌다. 준호, 아내, 며느리, 손주,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아버님, 여자가 내 옆에 무릎을 꿇었다. 같이 울었다. 사람들이 모였다. 수근거렸다.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할아버지,
작은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준혁이었다. 왜 울어요? 나는 아이를 봤다. 준호의 눈을 봤다. 할아버지는 목소리가 떨렸다. 나쁜 사람이다. 왜요? 너희 아빠한테 잘해주지 못했어. 그래도 아빠가 할아버지 좋아했대요. 엄마가 맨날 이야기해줘요. 할아버지가 얼마나 열심히 사셨는지, 아빠를 얼마나 키우려고 애쓰셨는지. 준혁이 웃었다. 저도 할아버지 닮고 싶어요. 나는 아이를 안았다. 처음이었다. 손주를 처음 안아봤다. 작고 따뜻했다. 살아있었다. 준호가 살아있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다. 내 집에서 며느리가 밥을 했다. 준혁이 상을 차렸다. 나는 그걸 봤다. 많이 드세요, 아버님. 그래, 준혁이 밥을 잘 먹었다. 김치도 먹고 찌개도 먹었다. 계속 웃었다. 며느리가 아이를 보며 웃었다. 나도 웃었다. 식사 후 며느리가 설거지를 했다. 준혁이 내 옆에 앉았다. 할아버지, 응, 내일도 와도 돼요? 그래, 매일 와도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매일 와라. 준혁이 좋아했다. 며느리가 나왔다. 앉았다. 차를 마셨다. 아버님, 응, 앞으로 자주 올게요. 그래, 준혁이도 할아버지 보고 싶어 했어요. 나도 목이 메었다. 나도 보고 싶었다. 며느리가 울었다. 나도 울었다. 준혁이 우리를 봤다. 왜 또 울어요? 아니야. 며느리가 웃으며 눈물을 닦았다. 할아버지가 좋아서 그래. 준혁이 고개를 갸웃했다. 좋으면 웃어야지. 맞아. 며느리가 웃었다. 나도 웃었다. 밤이 깊었다. 며느리와 준혁이 일어났다. 이제 가볼게요. 그래, 내일 또 올게요. 그래, 현관에서 신발을 신었다. 준혁이 손을 흔들었다. 안녕히 주무세요, 할아버지. 그래, 조심히 가거라. 문이 닫혔다. 나는 혼자 남았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집이 따뜻했다. 그날 밤 나는 산소에 갔다. 손전등을 들고 혼자 준호 묘 앞에 섰다. 준호야.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다. 아빠가 왔다. 무릎을 꿇었다. 늦어서 미안하다. 눈물이 났다. 내 아들 봤다. 너랑 똑같더라. 울었다. 며느리도 봤다. 고생 많이 했더라. 엎드렸다. 아빠가 잘못했다. 너한테 잘해주지 못했다. 이 말을 땅에 댔다. 용서해라. 바람이 불었다.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다. 나는 일어나지 못했다. 오래 그렇게 있었다. 다음날 아침 며느리와 준혁이 왔다. 할아버지, 준혁이 달려왔다. 나를 안았다. 나도 안았다. 며느리가 웃었다. 아버님, 아침 드셨어요? 아직. 제가 해드릴게요. 괜찮다. 괜찮지 않아요. 며느리가 부엌으로 갔다. 준혁이 내 손을 잡았다. 할아버지, 오늘 뭐 할 거예요? 장사 가야지. 저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가자. 준혁이 좋아했다. 우리는 함께 시장에 갔다. 준혁이 상추를 날랐다. 깨십도 날랐다. 손님이 오면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들이 웃었다. 할머니 하나가 말했다. 손주가 이쁘네. 그렇습니까? 닮았어. 눈이 똑같아. 나는 준혁을 봤다. 준혁이 웃었다. 할아버지 눈 멋있죠? 할머니가 웃었다. 그래,
멋있지. 장사가 잘 됐다. 오랜만이었다. 사람들이 많이 왔다. 준혁이 신났다. 점심때 며느리가 도시락을 가져왔다. 우리는 함께 먹었다. 시장 한 구석에서 김밥과 과일. 준혁이 많이 먹었다. 할아버지, 맛있어요? 맛있다. 엄마가 만든 거예요. 그래. 며느리가 웃었다. 더 드세요. 그래. 우리는 웃었다. 저녁이 되었다. 장사를 정리했다. 준혁이 도왔다. 며느리도 도왔다. 집으로 돌아왔다. 준혁이 텔레비전을 봤다. 며느리가 저녁을 준비했다. 나는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웠다. 하늘을 봤다. 별이 보였다. 많았다. 며느리가 나왔다. 아버님. 응, 내일부터 여기 와서 살아도 될까요? 나는 며느리를 봤다. 그래도 되겠냐? 저희가 모시고 싶어요. 짐이 될 텐데. 짐이 아니에요. 며느리가 웃었다. 가족이에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고맙다. 제가 더 감사해요. 며느리가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담배를 비볐다. 별을 봤다. 준호가 보이는 것 같았다. 웃고 있었다. 아빠, 괜찮아요.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웃었다. 울었다. 그날 나는 아들을 다시 장례 치렀다. 이번엔 제대로.